이제 범인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범인 이야기 넘어가기 위해서 실령 이야기, 영웅 이야기, 범인 이야기 셋에 대해서 요약한 것을 다시 한번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 범인 이야기 대목만 한번 읽어봅시오. 범인은 셋이다 이랬어요. 영웅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홍길동과 같은 유충들, 일상적인 범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영웅의 능력을 가진 사람. 두 번째, 범인인데 자기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시련을 극복하게 되는 심청과 춘향이. 일상생활의 차원에서 그냥 살아가는, 물론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도 박씨의 개입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그걸 빼면 완전히 일상적인 현실을 체험하면서 하는 범입니다. 이런 범인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고 범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 내력을 고찰하는 것을 다음에 이야기거로서 합니다. 작품을 지어내고 즐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범인이면서 자기네 모습이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관심거리로 삼지 않은 기간이 오래되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이야기를 즐기려고 하다가 차츰차츰 자기와 비슷한 범인으로 관심이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령 영화나 무슨 드라마에서도 아주 잘난 사람, 잘 사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보고 대리만족을 하다가 그게 헛된 줄 알고 점점 더 자기 일상적 현실로 관심이 다가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낭만적인 과정에서 사실주의적인 어떤 핍진함으로 관심이 이동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관심의 이동이 일거에 이루어지지 않고 처음 몇 개의 중간 단계를 거쳤는데 처음에는 범이긴 해도 영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홍길동과 유충렬이 활약하는 영웅소설은 그런 중간 단계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역사적인 영웅에서 홍길동을 가져오고 가상적인 영웅으로 유충렬을 지어내서 이런 인물이 속 시원하게 활약함으로써 범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걸 보고 좋아하던 시대가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영웅소설이 대중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던 것을 주목하고 영웅소설 작품 구조의 시대 성격이라는 긴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 논문을 삼고 한국 소설의 이론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논문들은, 이런 작품들은 한편으로 현실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현실을 어떤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현실 속에서는 찾지 못하고 어떤 밖에부터 게재되는 어떤 이적에서 찾고자 하는 이중의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보면 홍길동은 서자로 태어나 불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이 형을 부르지 못한 처지라는 것이 참 절박하고 많은 비슷하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집을 나서서 세상과 맞싸우면서 미약한 범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도수를 신통력을 발휘함으로써 영웅의 활약을 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처지의 인물의 처지에 공감하면서도 그것을 해결하고 피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자체는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어떤 비현실적인 초월적인 상상을 한 것이 여기 역력히 나타납니다. 유충렬 같은 가상의 영웅은 영웅의 일생을 충실히 지키면서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고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헤어졌던 가족을 다 만나고 모든 것을 다 바람직하게 하겠다. 아까 조선시대 아주 베스트셀러된 영웅소설의 전형적인 전개고
유충렬이나 조홍이 아주 인기 1위를 다투는 인물이었습니다. 수많은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를 다 끌어안고 그것을 일거에 해결하는 영웅의 출렁을 바라는데 영웅이 그런 능력을 스스로 가질 수도 없고 천상계를 대변하는 도승으로부터 도수를 전수받는다고 생각해서 이론론적 사고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고 해서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것은 이와기는 현실적으로는 하나이면서도 당위에서는 둘이어야 된다. 소위 이원론적 주기론이라고 하는 율곡 이후로의 철학사상과 이것은 맞아 들어간다 하는 것이 그 논문에서도 매우 힘들게 다룬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정말 인기를 누릴 만합니다. 이런 그 영웅 소설이 일세를 풍미하는데 판론을 제기하고 국면을 전환한 것은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판소리는 현실적인 세계 속에 사는 인물들의 삶과 고난을 더욱 핍진하게 그리면서 심청이나 충양 같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움으로써 문제 제기를 더 신선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국가와 사회를 도탄 해결하고 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띠내지는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불리한 조건, 천대받는 삶, 고독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좀 더 현실적인 삶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춘향이나 심청이나 춘향은 범인으로 살아가느나 마지막 어떤 비약을 하는 데 있어 춘향은 좀 더 현실적인 비약을 합니다. 이도령이 이몽룡이 의사 출도가 되어 나서 옥중에 갇힌 춘향을 구출하게 되고 심청은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해서 물에 빠졌으나 용왕에서 구출되어서 이 세상에 나와서 왕비가 되고 하는 비약을 함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의 마지막 비약의 단서를 달아줍니다. 이것은 영웅소설 다음 단계로 일상적인 범인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런 초월적인 비약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부전의 경우에도 박씨가 흥부의 운명을 바꿔놓은 대목은 역시 초월적인 세계, 이원적 세계관의 그 개입의 흔적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흥부의 삶 자체를 놀부의 삶과 비교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핍진하게 다룬 것은 범인의 삶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흥부와 놀부는 정말 일상적인 범인의 삶을 사실적으로 다루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흥부가 놀부에게 쫓겨나서 양식을 구하러 가니 놀부가 한 말이 걸작입니다. 농우가 여러 마리인데 소가 여러 마리인데 넣어줄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도덕적으로 보면 흥부는 참 흉악하죠. 자기 아우보다 소를 더 귀여워하니. 그러면 놀부가 소를 귀여워하는 무슨 동물 애호론자서 그런 게 아니라 전혀 아닙니다. 놀부는 소에게 먹이면은 그것은 생산이 됩니다. 소가 일을 하고 소값이 늘어서 투자했는 것보다 이상의 것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아우 흥부에게 주는 것은 전혀 생산이 아닙니다. 흥부가 그거 먹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일을 많이 해서 생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흥부는 그거 먹고 말기 때문에 소에게 주는 것은 투자고 흥부에게 주는 것은 완전히 낭비입니다. 냉철한 자본주의적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냉철한 자본주의적인 계산에 의해서 현실이 움직여주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범인 이야기가 정말 생생하게 구현돼서
영웅 이야기로서부터 범인 이야기로의 전환이 완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우에게는 줄 게 있고 아우에게 줄 게 없다 하는 얘기는 유럽에서 발자크 소설이 자본주의 이해관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서 높이 평가되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토론을 해봅시다. 주신 말씀도 아주 그냥 이것도 좀 더욱더 선명하게 이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지난 강의까지 다 합쳐서 그런 어떤 역사적 변천이라든지 교체 이를 아주 중시하시고 무엇으로 환원되거나 근본으로 돌아가거나 원형으로 환원하는 것은 지극히 지금 경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관점은 아까 말씀 중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서 이제 선생님 말씀 다 이해가 되는데 환원주의하고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저는 생각론이라고 지칭하고 싶은데 그런 교체 변천은 근본적으로 하는 방법에서 서로 합치될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별이 돼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 어떠세요? 예, 거기도 많은 문제가 개조되는데 하나 정리해 봅시다. 신령 이야기나 영웅 이야기 경우에는 문명권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어요. 아마 신령 이야기는 원래 비슷했다가 영웅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문명권에 따른 격차를 많이 보여요. 거기에 종교가 개입하고 정치가 개입해서 그래요. 그러다가 이게 범인 이야기로 가면은 다시 비슷해져요. 흥부전의 놀부의 계산은 발자크 소설의 인물의 계산하고 아주 같다고 했어요. 세상은 다시 하나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이해관계라고는 단일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통적인 사고방식, 종교적 전제, 정치적인 간섭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 이해관계 속에 무력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이 작업을 소설이 발달하면서 아주 광범위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문학사하고 사회사하고 또는 종교사, 사상사가 모두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문학사를 하다가 저까지가 좋아서 옆으로 가지 말고 문학사에 관한 연구를 성실하게 진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쪽에서 보다 더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쪽에서 하기 어려운 작업을 상당한 정도로 진척할 수 있다. 그래서 문학사가 다른 연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이 문학사 이거 별 볼 일 없다. 저걸 해야 된다. 하고 넘어가면 나무 추정자가 되고 말아요. 선도자일 것이냐 추정자일 것이냐. 우리가 하는 학문을 열심히 하면 선도자가 되고 중간에 저쪽으로 넘어가면 추정자가 되고 말아요.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 결국은 역사에 달라지지만 같은 점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신령을 다룰 때는 어떤 민족이든 문명권마다 공통점이라든지 공질성이 컸고 영웅은 정치하다든지 아니면 종교교도가 개입해서 훨씬 차이점이 많이 생겼는데 다시 이제 범인을 이렇게 다루면서 현실적인 걸로 돌아오면서 공통점이 커졌단 말씀이죠. 그런 것들을 제가 그런 반복과 지속 그거 여러 가지 개념으로 정리하는데 합쳐졌다가 나누어졌다는 개념이 좋아요. 최초의 그 거인 신이 그 자기 몸을 흩어서 천지가 되었을 때는 똑같아요. 아주 같죠. 지금 현실의 이해관계를 할 때 똑같아요. 같아졌다가 나누어졌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실적 이해관계에서 인간이 움직인다는 것으로 하나로 결론이 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다시 문제가 제기됩니다. 현실적 이해관계가 사람의 삶의 한 측면이고 그와는 다른 내면적 정신적 가치가 또한 문제가 됨으로써 하나에서 또다시 갈라지게 돼요. 내면적 정신적 가치가 문제가 된다고 함으로써 영웅시대에 서로 갈라졌던 것이
여기에 또 다른 형태로 와서 이렇게 갈라지는 것에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졌다가 합쳐지고 합쳐졌다가 갈라진다. 이런 명제를 일반화하는 얘기를 지금까지 별로 하지 않았는데 그런 그 착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면적 인간을 그릴 때는 같아졌는데 인간은 외면과 내면을 아울러 가진 존재이고 내면적 인간이 더 중요시되면서 또 갈라져요. 외면적 인간이 중요하게 갈라지는 것이 우리가 흔히 보여 서양 사람들의 어떤 소설이나 무슨 연극이나 영화나 이런 데는 사람을 수없이 죽이고 죽여서 결말을 내는 게 많아요. 우리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포용하고 보듬어 주면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죠. 영웅이 비극적인 패배를 하고 끝나는 영웅의 일생과 승리의 영광을 가지고 끝나는 영웅의 일생과 비슷한 것이 일상적인 범인의 삶에서도 재현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유럽 사회나 미국 사회는 이런 공동의 고난에 처하면서도 이 속에서도 자기 이익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열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의 이익을 양보함으로써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양쪽의 취향이 이 사태 때문에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요. 그것을 서양 사람의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이 아시아는 전체주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전체주의적인 정치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선택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생겼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되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된 일은 민심의 자연적인 진행이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지 정치가 그걸 하는 건 아닙니다. 중국 같으면 저절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정치 덕분이라고 말하면서 정치가 목에 힘을 주고 더 많은 걸 요구해서 사태가 흐려지지만은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를 우습게 생각하고 대통령을 마음대로 욕하면서도 기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협조하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요. 지금 오늘 강의한 제일 마지막 줄에 나오는 그 얘기와 통하는 얘기신지요? 제일 마지막 신령이나 영웅의 유산을 내면에 간직하고 범인 이상의 범인에 예, 이게 좋습니다. 신령이나 영웅의 유산을 내면에 간직하고 범인 이상의 범인에 올라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건 대안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남을 지보하고 남보다 우월한 영웅이 아니라 남과 남을 화합하고 자기를 희생을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협조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벌어지는 사회적 대응에서도 바로 나타나요. 마스크 쓰라 한다고 막 데모를 하고 난동을 부리고 그리고 왜 시위가 이러면 반드시 약탈하는지 약탈은 그건 도대체 그 자기의 내면적 광기를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약탈이 대상이 되는 가게를 무슨 가해자라고 우리는 절대로 약탈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 이해관계에서는 다 같아진 것 같은데 내면의 지향에서는 또 달라져요. 그래서 소설도 현실적 이해관계를 그리는 그런 사실주의가 소설의 끝이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시 내면적 지향을
다루는 쪽으로 소설은 가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점점 막연해지고 혼란해지고. 아니, 그런데 이제 그것도 말했어요. 전체를 다 다루려 하지 말아요.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을 확실히 알고 내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자신 있는 부분을 다루되 커다란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루라 이 말이야. 그래서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근접하면 성과를 얻으면 만족해야 된다. 그렇죠? 하늘을 바라보고 땅에서 걸어갈 때는 조심해서 착실히 걸어가라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렇다고 땅만 보고 걸어가서는 안 되고 하늘만 보고 바라보면 가다 넘어져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하늘만 보고 가라면 넘어지고 땅만 보고 가면 지가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하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뛰어놓아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는 큰 문제의식을 지금 이야기했어요. 땅을 딛고 한 걸음으로 나가는 문제 말하지 않았는데 다음에 남녀관계 이야기로 들어가면 땅을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얘기가 다음에 전개돼요. 남녀관계 얘기는 매우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작품을 근거로 해서 전개돼요. 양면을 다 가져야 돼요. 그러나 하늘만 바라보다가 넘어지는 사람은 적고 땅만 보러 가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학자라는 사람 대부분 그래요. 학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를 쓰더라도 소설을 쓰더라도 땅을 보고 한 걸음 나가는 그런 구체적이고 핍절한 느낌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는 어떤 넓은 시야, 커다란 문제의식을 겸비해야 돼요.